샬롯 브런트의 지음, 제인 에어. 1. 그날은 산불을 도저히 할 수 없었다. 기시루리는 아침녘에 1시간쯤 잎이 진 떨기나무 숲속을 거닐긴 하였으나 점심 후에는 리드 부인은 동무들이 오지 않을 땐 일찌감치 식사를 했다. 찬 겨울바람이 침침한 매지구름을 휘몰아오고 뼛속까지 젖어드는 듯한 비가 쏟아져 내려서 그 이상 밖을 나다닌다는 것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기뻤다. 한 것은 오랜 산불을, 더군다나 싸늘한 오후의 산불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이다. 손가락 발가락이 얼어 터지는 듯하고 아이복의 배씨의 꾸지람에 마음이 서글픈데 리드 댁의 일라이자며 존이며 조지아나보다 체력이 약하다는 생각으로 이지러진 기분에 잠겨 음침한 저녁녘에 집으로 돌아오기란 정말 질색이었다. 위에서 말한 일라이자며 존이며 조지아나는 벌써 객실에서 자기 어머니의 둘레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귀여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난로가의 안락의자에 기대어 앉은 부인은 그때는 아이들이 서로 싸우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아주 행복해 보였다. 그는 나에게 그 애들 속에 끼어들지 못하게 이루고 나서 말하는 것이었다. 너를 저희들과 갈라놓지 않으면 안 된 일은 안 됐다만 네가 좀 더 부침성 좋고 어린애답게 애교 있고 명랑한 태도를 가지려고. 다시 말해 지금보다 좀 더 명랑하고 솔직하고 소탈한 애가 되려고 진정으로 애쓰고 있다는 말을 배씨에게서 듣든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는 한에는 행복에 가득 찬 아이들에게만 차려지는 특권을 너에게 줄 수 없다. 배씨는 내가 뭘 했다고 꼬아받쳤나요? 하고 나는 물었다. 제인, 난 트집이나 잡고 미주알 고주알 캐 없는 애는 싫어. 그리고 어린애가 그런 태도로 어른에게 어수선한 것도 질색이고 귀엽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어디 가서 잠자코 앉아있어. 아침을 먹는 작은 식당은 객실에 있다 있었다. 나는 슬쩍 그리로 들어갔다. 거기엔 책꽂이가 하나 있었다. 나는 그림이 많이 들어있음직한 책을 한 권 골라주고 창턱에 올라가 토익이 사람처럼 올방자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 빨간 모직 창가램을 쳐놓고 보니 결국 나는 이중으로 격리된 격이 되었다. 새빨간 가장자리에 주름을 잡은 창가림이 나의 오른쪽 시야를 가리고 왼쪽은 투명한 유리창이 나를 막아주었다. 그래도 한산한 11월의 날씨는 여전히 불어다녔다. 나는 책을 번지다가도 가끔 겨울날 오후에 풍경을 바라보곤 했다. 아득히 먼 곳에는 푸르기한 안개와 구름이 자욱히 떠돌고 가까이에는 비에 젖은 잔디와 폭풍을 맞은 떨기나무 숲이 보였다. 계속 퍼붓는 빗줄기는 윙윙 울며 사납게 휘몰아치는 질풍에 마구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뷰이크의 영국 조류 역사라는 책에 눈을 옮겼다. 대체로 그 책의 내용에는 거의 주의를 돌리지 않았지만 군데군데 나 같은 어린애도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설명이 적힌 페이지가 있었다. 거기에는 바다새의 보금자리에 관한 얘기라든가 바다새밖에 살지 않는 한적한 바위와 고지라든가 노르웨이의 최북단인 린드네스, 일명 네이즈 고제저부터 노드 케이프에 걸쳐 작은 섬들이 널려있는 노르웨이 해안의 얘기가 적혀 있었다. 거기엔 북해가 세차게 소용돌이치며 머나먼 슈올리의 나라 쓸쓸한 벌거숭이 외딴 섬들을 애돌며 끌어번진다. 대서양은 폭풍이인 헤브리디즈 열도의 성난 파도를 몰아온다. 또한 나는 레프란드, 시빌, 스페츠베르겐, 노바야 제뮬야, 아이슬랜드, 그린랜드 등의 황량한 해안에 대해서 북극지대의 광대한 지역, 음산하고 버림받은 지방, 이 서리와 눈의 저장지에는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겨울에 쌓였던 견고한 빙원이
알프스의 산봉우리를 첩첩히 겹친 높이로 얼어붙어 극지를 둘러싸고 어만의 몇 배나 되는 냉기가 응결되어 있다고 쓴 대목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었다. 이러한 죽음 같은 창백한 지역에 대해서 나는 내 딴으로 상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린애들의 머리에 무엇인지 알 수 없게 어렴풋이 떠오르는 상념과 같이 정연하지는 못해도 야릇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설명문은 다음에 나타나는 사파와 연결되어 파도와 물거품이는 바다 가운데 외로이 솟은 바다라든가 적막한 기슭에 밀려 올라온 깨어진 쪽배라든가 바야흐로 가라앉게 된 난파선에 몇 줄기 차갑고 창백한 빛을 구름 사이로 던져주고 있는 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비문을 새긴 비석이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쓸쓸한 교회의 묘지, 교회의 문, 두 그루의 나무, 나지막한 평지와 그 주위를 가리고 있는 부서진 벽, 그리고 방금 떠오르는 초생달로 황혼을 날리는 그 그림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로잡힌 자신의 감정을 나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힘이 없다. 잔잔한 물결로 하여 바다 위에 까딱않고 떠있는 두 척의 배를 나는 바다의 유령이라고 생각했다. 도적놈이 메고 가는 보따리를 악마가 뒤에서 붙잡고 있는 그림은 급히 넘겨버렸다. 그것은 참말로 끔찍스러웠다. 검은 뿔이 난 괴물이 바다 위에 초연히 앉아서 아득히 멀리 교수대 주위에 모여선 군중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도 역시 무시무시하였다. 어느 그림이나 다 하나의 이야깃거리로 되어 있었다. 나의 미숙한 이해력과 어린이의 감정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많았지만 한편 끝없이 흥미있는 것도 있었다. 베시가 겨울 저녁에 이따금 들려주곤 하던 이야기에 못지않게 재미있었다. 그럴 때에 베시는 기분 좋게 어린이방의 난로가에 인두판을 갖다 놓고 그 둘레에 우리를 앉히고 자신은 리드 부인의 레이스 가장자리를 마무르거나 부인의 밤모자의 가장자리에 주름을 잡으면서 옛 동화나 그보다도 더 오래된 미녀나 때로는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팸이라며 모아란드의 헨리백작에서 따온 연애담이나 모험담의 구절들을 이야기해주면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었다. 뷰이크의 책을 무릎 위에 놓고 보던 그때의 나는 행복했다. 적어도 내 딴에는 행복했다. 누가 방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오직 그 일만이 근심이었는데 그 일은 너무나 빨리 오고야 말았다. 아침을 먹는 식당 문이 열렸다. 예, 새침대기. 존 리드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없었다. 방 안에 아무도 없는 줄로만 알았던 모양이다. 그 앤 도대체 어디 갔을까?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리지, 조지! 하고 누이들을 부르면서 조는 여기 없어. 내가 오는데 밖에 나갔다고 어머니한테 알려라. 빌어먹을련. 창가림을 쳐두길 잘했는데? 하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제발 내가 숨은 데를 찾아내지 못했으면 하고 간절히 빌었다. 아니, 존 리드 혼자선 찾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워낙 촉기가 빠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때 일라이자가 문호귀에서 얼굴을 들이밀더니 곧 소리를 질렀다. 틀림없이 창턱에 숨어 있어, 제크. 그래 나는 이내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제크에게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야? 하고 나는 환기 낀 기색으로 물었다. 리드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말해봐.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이리 와. 하고 그는 팔걸이 의자에 앉더니 나더러 더 가까이 와서 서라고 손짓을 했다. 존 리드는 14살 나는 학생이었다. 나는 겨우 10살이었으니까 그는 나보다 4살 맞이였다. 그는 나이로 보아서는 몸집이 크고 뚱뚱한 편이었고 살갗이 거무스름하고 건강치 못했으며 얼굴이 넓적한 데다 사지도 손가락 발가락도 굵고 뭉툭했다. 식사를 할 때는 개걸스레 마구 먹어대는 습성이 있고 게다가 그는 담즙질이 되어 눈이 개슴츠레하고 두 볼이 축 처졌다. 여느 때 같으면 학교에 가 있어야 할 때이지만
신체 허약이라는 이유로 어머니가 집에 데려다둔 지 벌써 두어 달이 잘 되었다. 마일즈 선생은 집에서 과자며 사탕 따위를 좀 적게 보내주면 건강에 훨씬 좋을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어머니는 그러한 가혹한 의견에는 귀도 기울이려 하지 않고 존의 혈색이 나쁜 것은 공부를 지나치게 하는 데다가 아마 집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한 때문이라고 그저 좋게만 생각하고 있었다. 존은 어머니나 누이들에게 별로 애정을 느끼지 않았고 나에 대해서는 증오를 품고 있었다. 그는 나를 거만하게 대하며 그냥 못살게 굴었다. 그것도 한 주일에 한두 번 정도도 아니고 하루에 한두 번도 아니었다. 그저 수시로 못 견디게 굴었다. 나는 온 신경으로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내 뼈에 붙은 온 근육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그에게서 받는 공포감으로 해서 나는 정신을 잃는 듯한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위협을 하고 못살게 굴어도 어디다 하소연할 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하인들도 도련님의 비유를 거슬리면서까지 내 편을 들기를 꺼려했으며 리드 부인은 이 점에서는 소경이고 귀머거리였다. 부인이 보는 앞에서나 혹은 그가 없는 데서는 더 심하게 나를 때리든가 욕을 해도 부인은 우정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였다. 언제나와 같이 나는 존의 분부대로 그의 의자 앞에 다가갔다. 그는 한 2, 3분 동안 나를 향해서 혀뿌리가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한껏 길게 혀를 내밀었다. 나는 그가 나를 때리리라는 것을 대뜸 알아차리고 그 일격을 두려워하면서도 당장 때리려고 하는 그의 험상궂고 불쾌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나의 얼굴에서 그러한 심중을 알아차렸는지 별안간 아무 말도 없이 나를 힘껏 때렸다. 나는 비틀거렸으나 이내 몸을 가눈 다음 의자에서 두어 걸음 물러섰다. 이건 말이야, 아까 어머니한테 되지 않게 말대꾸를 한 대가야.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창가림 뒤에 살짝 숨은 짓이라든가 아까처럼 그따위로 눈총을 쏘아댔기 때문이야. 요 쥐새끼 같은 요사스런 년. 존의 욕짓거리에는 습관이 된지라 그의 말대꾸를 하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모욕을 퍼부은 후에는 어김없이 뒤따르는 그의 매질을 어떻게 견디어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창가림 뒤에 숨어서 뭘 했어? 하고 그는 물었다. 책을 읽었지 뭐. 그 책 일이네. 나는 창가에 돌아가서 책을 가져왔다. 너에겐 우리 책을 함부로 꺼낼 권리가 없어. 어머니 말씀이 넌 데려온 아이고 돈도 없대. 너희 아버진 한 푼의 돈도 안 남겨놓았대. 너 같은 건 빌어먹어 마땅해. 우리 양반집 애들과 같이 살면서 우리와 똑같이 먹고 우리 어머니의 돈으로 옷을 사입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제 다시 내 책상에 손을 댔다간 그냥 안 둘 테야. 책은 모두 내 거야. 이 집에 있는 것은 죄다 내 거란 말이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2, 3년만 있으면 내 것이 된단 말이야. 문 앞에 가서 서 있어. 몸꼴과 창문에서 비켜 서 있어. 처음에는 그가 어떤 심산으로 이런 말을 던졌는지 영문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문 앞에 섰으나 그가 책을 쳐들고 나에게 던지려고 일어서는 것을 본 서슬에 나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피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책은 나에게 날아와 맞았다. 나는 문에 머리를 찢고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다. 상처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모진 아픔을 느꼈다. 공포감을 초월해서 다른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악귀 같은 놈! 하고 나는 말했다. 꼭 살인자 같구나. 노예 감독이야. 로마 황제 같고. 하고 나는 말했다. 나는 골드스미스의 로마서를 읽은 적이 있어 네로와 캘리큘라 등이 어떠했는가를 내 딴에는 알고 있었다. 또한 마음속으로 옛날의 그 폭군들과 존을 비교해 본 적은 있었으나 그것을 이처럼 입 밖에 낼 엄두는 감히 못 냈던 것이다. 뭘 어쨌다고? 하고 그는 소리쳤다. 그게 나한테 하는 말본세야? 예, 일라이자, 조지아나. 들었니? 어머니한테 일러 바칠까? 아니야. 그러기보다도
존은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어 머리채와 어깨를 잡아채었다. 그는 죽을 길을 쓰는 나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존을 분명히 폭군이나 살인자로 보았다. 나는 머리에서 목덜미로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내리면서 쿡쿡 쑤시고 아파나는 것을 느꼈다. 그런 감각이 잠시 동안 공포심마저 잊어버리게 했다. 나는 미친 듯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나의 두 손이 그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존은 쥐새끼 같은 년, 쥐새끼 같은 년 하고 큰 소리로 야단쳤다. 존에게는 편드는 사람이 있었다. 일라이자와 조지아나는 리드 부인을 부르려고 2층으로 달려 올라갔다. 부인은 베시와 하녀 에보트를 데리고 나타났다. 누가 우리를 갈라놓았다.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저런 변봤나? 존 도련님에게 덤벼들다니 발칙한 것. 이런 독한 년은 생전 처음 보네. 그리고 리드 부인도 덧붙여 말했다. 이 애를 붉은 방에 끌어다 가두고 쇠를 잠가라. 그러자 곧 4개의 손이 나를 붙들고 2층으로 끌고 올라갔다.